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결혼은 이미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계신 박선영님의 편지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어느 날 조용히 무너져 버린 한 결혼의 이야기.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한 여성의 선택, 그리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꺼내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6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47이었고 작은 공방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도예를 배운 지는 꽤 됐지만 직접 공간을 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남은 에너지를 모아 공방 준비를 하느라 한동안 연애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시설관리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편이었고 저는 작은 잘 웃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그가 어른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 조용히 예의를 갖추는 사람.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선영아, 사람은 성실한 게 제일이다. 어머니는 그 말을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어른에게 깍듯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제는 1년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꾸준한 것이 진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을 결정한 건 교제 1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던 무렵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정리하러 다녀오시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고령이신 터라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비의 기존 대출까지 겹치면서 형편이 갑자기 기울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막막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호 씨의 어머니 김말순 여사님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그분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차를 따르시면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 뒤에는 협상을 준비한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체면이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위치가 있으니까. 기본은 해줘야죠. 종이 한 장이 테이블을 건너 제 앞으로 왔습니다. 신혼집 보증금 일부 지원, 차량 교체 비용, 예단 현금, 프리미엄 브랜드 가전 일체,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바라보면서 귓속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넘어가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가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결혼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며칠 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어머니는 말씀을 꺼내기 전에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셨습니다. 그 손동작만으로 저는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습니다. 선영아, 엄마 작은 집 있잖니. 그거 정리하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 저는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딸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힘이 되어주려고 안녕하세요? 안간힘을 쓰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행복하면 됐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안녕하세요?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것이 맞는 그리고 길인지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기까지 무엇이 여정입니다. 잘못됐는지 짚어낼 지금부터 수가 함께 없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안녕하세요? 어딘가가 이미 어긋나 있다는 느낌만이 선명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안녕하세요? 찍은 날, 저는 구청 민원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이 이상하게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보다는 다른 감각이 더 컸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문이 열린 것 같은 기분. 이제부터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예감 같은 것.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 도장이 찍힌 날부터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따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열흘 앞두고 정호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워하신다고, 잠깐만 함께 지내다가 상황이 되면 나가자고. 저는 그 잠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던 첫날, 김말순 여사님이 방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집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아침 5시 반에 밥상을 차리는 건 어렵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안녕하세요?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낮에는 공방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빨래와 청소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피곤하다며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여사님은 집안일을 제게 맡기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기셨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야.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제가 내려놓을 수 없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공방 동료가 어느 날 제 얼굴을 보며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 씨는 요즘 회사가 바빠서라는 말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사님은 국그릇을 내려다보시다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지. 괜히 일만 버리지 말고. 저는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식탁의 공기가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그 한마디가 그날 밤 저를 붙들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도 안녕하세요? 집안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밥상을 차렸고, 낮에는 공방일을 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점점 힘들어졌지만 내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즈음부터 정호 씨는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다시 뜸해지고 자기 이름으로 말수가 살아가기까지 줄었습니다. 여정입니다. 저는 그것을 직장 지금부터 함께 스트레스라고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평일 안녕하세요? 오후, 저는 정호 씨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우연히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직장 동료가 나란히 걷고 있었고,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장 사람이겠지 싶으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뜻밖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창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까지 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투명하게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넘겼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던 날들, 어긋났던 시간들. 저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들기 전에 작은 안녕하세요? 메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메모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그 기록이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병원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몸이 너무 무리했다고,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입원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오래 눌려 있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는 병실에 잠시 다녀갔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으시더니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래. 평소에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의 안에서 무언가가 고요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 퇴원하고 나서 저는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밥을 차려주셨고 제가 늦게까지 앉아 있으면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였습니다. 무슨 말보다도.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오래 울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어머니 손을 잡고서야 터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구의 소개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소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큰 소리로 따지거나 누군가를 망신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대로 가세요. 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써두었던 메모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감정 대신 사실로 정리된 것들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법이 해야 할 일을 법이 대신했습니다. 여사님이 뒤늦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리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마무리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바람은 차분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합리적으로 결정되었고 어머니가 정리하셨던 집 비용도 정당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다 내려오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2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집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겨울마다 냉기가 올라온다는 걸 알면서도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설치를 마치고 난 뒤 어머니가 바닥에 손을 대보시더니 방긋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꿈꿔오던 공방을 제대로 열었습니다. 네, 이면도로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이 크고 햇살이 오래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저는 혼자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선형의 흑빛,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간판이었지만 그 앞에 섰을 때 어깨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던 날, 수강생은 두 분이었습니다. 이른의 할머니 한 분과 65의 퇴직교사 한 분, 두 분은 난생 처음 흙을 만져본다며 조심조심 손을 뻗으셨습니다. 흙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감촉에 처음엔 낯설어 하시다가 조금씩 힘을 빼면서 형태가 잡혀가자 탄성을 내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두 분이 나가시면서 할머니 한 분이 문을 나서다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참 좋았어요.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웃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웃었지만 그날의 웃음은 달랐습니다. 내 것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공방에는 15분의 수강생이 계십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어르신들이세요. 처음 오셨다가 또 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친구를 데려오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도 쉽게 돌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차를 끓여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흙을 만지던 시간이 수다 시간으로 이어지고 어르신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웃는 그 시간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어머니는 공방 한쪽에 작은 의자를 두고 앉아 뜨개질을 하십니다. 딸이 수업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웃으시는 날도 있고 수강생 어르신들과 수다를 떠시는 날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두 사람이 나란히 공방문을 잠그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저는 잠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단단함이 된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이해됩니다. 진행자님,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번 펜을 내려놨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왜 다시 꺼내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참고 버티는 게 답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계신 분,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 소란 피우지 않으려고 혼자 사귀고 계신 분, 그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수는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제가 선택한 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냐고요? 네, 아주 조용한 행복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박선영으로 사는 삶. 그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딱 한 번만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영 드림. 선영님,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담담하게 들려주신 그 용기에 먼저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하루를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을 통해 알게 됩니다.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복수가 아니라 정리를 택하셨다는 말 참 인상 깊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는 모습이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선영님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영님, 지금처럼 햇살이 오래 머무는 공방에서 그리고 어머님 곁에서 이어지는 그 조용한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선택할 권리도 다시 시작할 힘도 모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서선영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